1757년 1월 5일 베르사유 궁전 앞들. 칼날이 번뜩이며 왕의 몸을 향해 날아온다. 로베르 프랑스와 다미앵이 루이 15세를 암살하려는 순간이다. 죽여라. 왕을 죽여라. 한때 사랑받는 왕이라 불렸던 남자가 자국민의 칼날에 찔리는 순간입니다. 그로부터 42년 전 1715년 5세 소년이 프랑스 왕자에 오를 때 온 나라가 환호했습니다. 태양왕의 후계자,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 소년이 어떻게 암살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어떻게 사랑을 얻고 잃고 다시 찾으려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명의 여인, 퐁파두르 부인과 디바리 부인. 이들이 없었다면 루이 15세의 인생은, 그리고 프랑스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비밀 통로. 왕과 정부의 은밀한 만남. 쌓여가는 핏더미. 굶주린 시민들의 분노. 단두대 위에서 떨어지는 머리들. 루이 15세는 정말 무능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그를 버린 것일까요? 그의 사랑이 프랑스 혁명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게 사실일까요? 마담 디바리는 정말 매춘부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희생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책이 감춘 진실을 파헤칩니다. 왕관을 쓴 한 남자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한 나라를 무너뜨렸는지를 말이죠. 이것은 루이 15세의 은밀한 고백입니다. 그 암살 사건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모든 비극에는 시작이 있으니까요. 1715년 9월 1일 태양왕 루이 14세의 임종. 72년간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태양이 마침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위 계승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입니다. 루이 14세의 아들, 손자, 심지어 증손자까지 모두 미스터리하게 세상을 떠났죠. 톡살설까지 나돌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은 불과 5세의 어린 소년 루이뿐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죽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영원하십니다. 섭정 오를레앙 공작의 선언이 베르사유에 울려 퍼집니다. 5살 소년이 유럽 최강국의 왕이 된 순간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년이 훗날 자국민의 칼에 찔리고 프랑스 혁명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시작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 소년 왕은 베르사유의 황금 감옥에서 외로운 성장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절대 권력의 달콤함을 맛보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것의 쓴맛을 알게 될 터였으니까요.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수백 개의 거울이 무한히 반사되는 그 공간에서 한 남자가 홀로 서 있습니다. 수천 명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완전히 혼자인 남자, 루이 15세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왕의 기상례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극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잠들 때조차 누군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에게는 프라이버시란 존재하지 않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루이 15세가 20년간 한 번도 혼자 있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왕비 마리 레슌스카.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그들의 침실에서는 10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죠. 그래서 그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베르사유 궁전 3층의 비밀 아파트. 사슴공원이라 불린 그곳에서 왕은,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1745년 2월 왕세자의 결혼식 가면 무도회. 그날 밤 루이 15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달라졌습니다. 1745년 왕의 무도회에서 한 여인이 루이 15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잔 앙투아네트 푸아송,
훗날 퐁파두르 후작 부인으로 불리게 될 그녀였다. 부르주아 출신이지만 뛰어난 지성과 예술적 재능을 지닌 퐁파두르. 그녀는 단순한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정치적 조언자이자 예술의 후원자였죠. 퐁파두르의 살롱에서는 볼테르와 디드로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토론을 벌였고 그녀는 로코코 양식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세브르 자기 공장을 후원하고 포슈 화가를 궁정화가로 영입한 것도 그녀의 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가 루이 15세에게 진정한 대화 상대였다는 것입니다. 20년간 왕의 곁에서 그의 고독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죠. 1764년 퐁파두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루이 15세는 이제 우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퐁파두르 사후 4년 1768년 가난한 출신의 젊은 여인잔 베쿠가 궁정에 나타난다. 곧 뒤발이 백작 부인이 되는 그녀는 왕의 마지막 공식 정부가 된다. 퐁파두르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뒤발이는 교양도 정치적 식견도 없는 단순한 미인이었죠. 하지만 나이든 왕에게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귀족들은 그녀의 천한 출신을 조롱했고 왕비와 왕태자비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뒤발이 부인을 둘러싼 궁정의 갈등은 왕실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렸죠. 사치스러운 보석과 드레스, 끝없는 향락. 뒤발이 시대의 베르사유는 더욱 방탕해졌고 이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프랑스 재정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이어지지만 파리의 뒷골목에서는 굶주린 시민들이 빵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루이 15세 치세 59년 동안 프랑스는 끊임없는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7년 전쟁. 패배가 이어졌고 막대한 전비는 국고를 바닥나게 만들었죠. 특히 7년 전쟁에서 영국에게 캐나다와 인도의 식민지를 잃은 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몇 에이커의 눈밭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느냐고 말한 루이 15세의 무관심은 프랑스 제국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한편 베르사유에서는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왕실의 연간 지출은 국가 예산의 6%에 달했고 귀족들은 세금 면제 특권을 누리며 호화로운 삶을 즐겼죠. 파리의 시민들은 점점 더 분노했습니다. 부르주아지는 정치 참여를 요구했고 농민들은 무거운 세금에 신음했습니다. 계몽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절대왕정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죠. 1774년 5월 10일 베르사유 궁전. 천연두에 걸린 루이 15세가 임종을 맡고 있다. 한때 사랑받는 왕이었던 그의 주변에는 이제 몇 명의 신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말년의 루이 15세는 더 이상 사랑받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1757년 다미앵의 암살 시도 사건은 왕에 대한 민심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죠. 종교 정책에서도 실패가 이어졌습니다. 예수회를 해산시킨 것은 가톨릭 세력의 반발을 샀고 그렇다고 계몽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재정 개혁을 시도한 마슐트나 튀르고 같은 유능한 재무장관들을 임명했지만 귀족들의 저항에 부딪혀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특권층의 세금 면제는 끝까지 유지되었죠. 1774년 5월 천연두로 세상을 떠난 루이 15세.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죠.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진다. 루이 15세가 뿌린 씨앗이 마침내 혁명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다. 루이 15세는 프랑스 혁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왕이었습니다. 막대한 빚, 불평등한 사회 구조, 특권층의 세금 면제, 백성들의 정치적 소외. 이 모든 문제들이 그의 치세 동안 축적되었죠. 손자 루이 16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 프랑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구체제의 모순은 임계점에 달해 있었고 혁명은 시간 문제였죠. 루이 15세의 비극은 개인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랑과 우정을 갈망했지만 절대왕정의 틀 안에서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웠죠. 퐁파두르와 디바리를 통해 위안을 찾으려 했지만 그것마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잘 사랑받은 왕에서 잊혀진 왕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고독과 변화를 거부한 채 특권에 안주할 때 맞게 되는 몰락의 교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 이제 그곳에는 관광객들의 발걸음만이 메아리 칠 뿐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거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권력과 사랑, 사치와 책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